31번 가와 나 사이에 시계에 쓰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선교지던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조선인 사제 7명과 무수한 남녀노소 천주교들이 학살이 있었다.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고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죠. 바로 병인 박해가 되겠죠. 1866년. 이때 이르러서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밀에 그래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야 돼. 양의 침범. 싸우지 않으면 비전, 즉 화친한 거죠. 즉 화친을 정하면 주화, 나라를 팔아먹시다. 주화매국. 자, 이 척하비가 세운 것이 바로 신미양요 직후죠. 1871년입니다. 그러면 요 사회에 있었던 사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1868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871년에는 이제 신미양요가 있게 되죠. 그런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되겠죠. 오페르트가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인 충남 덕산에 있는 이 묘 도굴을 시도했습니다. 그 유고를 가지고 통상과 딜을 하려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거부를 하게 되고 서양인에 대한 야만의식, 적개심을 더 갖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선지를 보죠. 이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폭격하였다. 일종의 포함이죠. 1875년 운요 사건이 되겠죠. 이것을 기여를 해서 협박을 해서 이듬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검은도를 점령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청해 간섭이 너무 심해지자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서 이제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로 비락설이 나도니까 당시 세계에서 러시아와 대결하던 영국이 이를 위해 견제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해안 남해안에 있는 검은도를 3년간 1885년에서 87년까지 불법 점령하였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기를 허용했다. 조선과 프랑스가 조약을 체결한 건 조불 투어 통상조약은 미국이라든지 영국보다도 늦는 러시아보다도 늦죠. 86년에 해당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천주교 포교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유만손 등의 영남만이 서러웠다. 이 조선 책략은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청인 황추진이 쓴 러시아를 막을 계책, 조선이 취해야 될 계책이 바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미국과 수교하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만선 등 영남 지배의 유생들이 위정착사 운동의 하나인 영남만인소를 올리면서 크게 반발했었죠. 이게 1881년에 있었습니다. 다음 32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관 사후 대조선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미국하고 맺는 것이네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뭐 불공평하게 하고 경시하는 일을 받으면 통제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 잘 조정해서 거중 조종이 되겠죠. 두터운 우위와 관심을 보여준다.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그 다음에 제14간에 보면 양국의 은혜를 정한 이후 대조선 군주가 어떤 혜택, 은전, 이익을 타국하는 그 나라 상인에 베풀면 미국과 그 상이 종래에 점유하지 않고 이 조약에 없는 것 또한 미국 강민에게 일체 균점하도록 승인한다. 최국 대우 조약이죠.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제1조가 거중조정, 이건 좋은 측면이고, 그 다음에 협정관세, 최초로 이제 그 근대 조약인 이제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서는 무관세였어요. 근데 미국은 조금 신사적으로 관세를 좀 내겠다는 거죠. 협정관세. 그렇지만 이 최애국 대우, 일본도 갖지 못했던 그러한 불공정한 거, 그 다음에 일본과 똑같이 영사재판권, 요 네 가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이제 어떻게 체결이 됐느냐? 원래 신미양 때 미국과 싸우기까지 했지만 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을 노리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도 뭐 이렇게 노골적인 야심이 없는 나라로 이제 미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수교를 알선해서 자신들이 어떤 후원국으로, 조선의 후원국으로 자처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조선은 이제 청의 속방이다. 그랬더니 미국 쪽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속방,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속방 조회한 것으로 가름해서 했고, 오히려 조선에 대해서 좀 더 신사적으로 거중 조정, 물론 을사조약 때 이것이 실행되지는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무튼 제1조가 독특하게도 거중 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기로 하는 서로.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는데, 청해 알선으로 이루어졌고요.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1882년 5월에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동시에 그 영국도 동시에 체결이 됐는데, 영국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비준 동의 과정에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갖고 이제 말이 많은데, 현지에서 맺은 거하고 또 가서 의회를 설득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수정해서 그 다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죠. 1.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거 외에도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고 무관세, 무항세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조일수호 조교와 관련이 돼 있죠. 강화도 조약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고, 조미소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이것은 이모군란 1882년 6월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하면서 노골적인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을 강요해서 얻었는데요. 여기서 일본도 갖지 못했던 개항장이 아닌 내륙 통상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국내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또 뿐만 아니라 서울, 도성, 한성, 계잔, 양화진 진출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또 최애국대로서 서양 각국도 나중에 또 일본도 최애국대 조약을 얻어내서 다 지방 각지와 요소와 도성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의 황당한 내용은 제1조가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를 제1조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미국하고 상반이 되죠. 다음 네 번째, 스티븐스가 외교검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됐다. 이건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 정치가 되는데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일본인 메카타가 재정고문으로 와서 화폐 정리 사업 등 우리나라 경제를 작살내죠. 다섯 번째,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이제 일본과 같이 조일수조, 강화도조와 관련돼 있죠. 처음 부산이고 나중에 두 곳이 차례로 개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3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포했다,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해서 다시 일어났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관련돼 있고, 또 이 신문 공초 내용이 나오는 것은 전봉준밖에 없죠.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학농민운동은 4단계로 발전이 되는데요. 제 1단계는 고부분기입니다. 전라도 고부 지역의 그 군수인 고부군수 조병감이 아주 가혹한 정치를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전봉준이 노무현을 꼭 봉기를 해서 조병감을 내쫓게 되죠. 자, 후임 군수로는 박원명이 동학교도들을 잘 다독거려서 해산을 했는데, 후임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교도들을 돌연 탄압하고 면서 전봉준은 인근 동네에 손아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무장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1차 봉기가 되죠. 무장해서 기포한 다음에 이들은 이제 백산을 점령하고, 거기서 유명한 이제 백산 봉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전투 승리가 있죠. 첫 번째, 황토현 전투에서 당시 그 전라도 가명군을 무찌르게 되고요. 황룡천 전투에서는 서울 중앙에서는 센 부대죠. 경군을 또 격하게 됩니다. 홍계훈 이끄는. 그리고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중앙정부는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청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동학교도들도 이로 인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또 이제 텐진 조약에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양군의 이제 그 철군을 요청하면서 패전 개혁, 잘못된 적폐 이런 것을 개혁하기로 중앙 정부와 합의를 했었고, 실제로 청나라 군대는 철병을 했는데 일본 군대는 이것을 거부하고 돌연 경복궁을 점령하고 또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면서 풍도 회전부터 시작을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갑오개혁을, 근대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을 통해서 패전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집강소라는 것을 이제 설치하면서 패전개혁을 실천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이러한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듣자 전봉준 등은 다시 이제 거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봉기인데, 이때는 충청도 지역, 더 이북 지역 여러 그러한 그 동학교도들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병에 끄는 북접이 자 서울로 상경하는 과정에서 논산에서 합류를 해서 드디어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 관군과 대격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신식 무기로 무장 조련된 일본군에 의해서 크게 희생을 당하면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들은 수뇌부들이 다 잡히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보구감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맞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보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이런 애국 충정을 가진 그러한 거병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폭구민이라는 것도 있죠. 폭력, 그런 가혹한 그런 지방 수령들의 폭정을 제거해서 백성을 구한다,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척외양, 외놈 양놈을 배척하는 그러한 반몽건 반해세의 성격이 동학농민동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를 보죠. 을사득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의병이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은 충청도 홍주 홍성에서 전직거리 출신 민종식, 그 다음에 전라도 태인 쪽에서 태인 순창 쪽에서 위정 척사이콘 최익현, 그 다음에 경상도 울진 평해 이쪽 해안가에서 평민 출신 위정장 신도석,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세웠다. 이거는 바로 급진기합으로서 갑신정변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 박사죠. 그 다음에 지부복골 척화의 소, 도끼를 쥐고 대궐 앞에 엎드려 척화, 당시 이제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돼 있죠.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상소를 올리는데, 이때 논리가 외노민의 양론과 마찬가지다. 바로 최익현 등이죠. 강화도 조약 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살벌한 그런 결의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번째,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게 바로 1908년 1월에 있었던 정미의병과 관련돼 있죠. 정미의병 당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양주에서 유생 출신으로서 거병을 했는데, 13도의 의병을 모아서 단숨에 서울로 진공을 해서 끝을 내자는 그러한 작전인데, 황당하게도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자 부친상을 통해서 때문에 불효는 불충하면서 딱해가면서 모든 권한을 군사장인 허위에게 맡겨갖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기도 하죠. 3년상을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발각이 됐었죠. 옛날에 이제 뭐 도덕교과에서도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준 하면은 뭐 해그 특사가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 같이 이상설, 이휘종 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준은 그 중에서도 현지에서 결국 외교권이 없어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폭발해서 결국 자결인직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돌아가시는 것은 현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바로 5번이죠. 1907년 만국 평화회의, 네덜란드에서 열린 평화회의 특사로 파견이 된 것이죠.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것이 열리게 된 특사를 파견하는 목적이 바로
늑약, 을사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외교권이 없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죠. 1.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무를 조직하였다. 1910년대 국내 항일투쟁은 무단 정치에 가혹한 그런 속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비밀결사 조직 형태가 됩니다. 그때 두 단체가 있는데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와 박상진의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독립의금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의병을 모아서 대한제국을 재건을 하라는 것인데 황당하게도 조선총독부에 국권 회복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는 너무 노골적인 공개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뭐 공개적으로 잡히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문을 발간하였다. 이건 양기탁이라는 인물이죠. 국제보상운동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양에 조선물산 장려의 발견이 이렇게 했죠. 1920년대 일본 자본에 맞서 국산펌에 의존 물산 장려운동, 바로 평양에서 바로 조만치 선생이죠. 북간도에 서전서속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이분은 이준과 함께 해그 특사 3명 중 1명인 이상설이 되겠습니다. 북간도에 서전서속을 설립을 하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연해주 신안촌에서. 이것은 이제 민정 플러스 군정의 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준 열사에 대한 설명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환고단에서 천지에 구하는 제사를 지냈다. 황제는 하늘의 제사이죠. 그게 바로 환고단인데 바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황제로 즉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189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 국호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가 되면서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광무개혁은 모토가 이겁니다. 9번 심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하되 좀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제 군주제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국왕이 직접 재정과 군사를 다 장악하려고 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것에 반영이 되는데요. 1899년. 그래서 전제 군주제. 그래서 이제 황제가 모든 것을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에서 최고 구심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부를 이제 설치를 해서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황실 재정기관인 내장원을 통해서 모든 수입이 다 내장원 쪽으로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재정 수입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교육이 잘 돼야 산업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관립, 국공립 교육이라고 했었죠. 관립 학교들이 많이 설립하게 됩니다. 상공학교라든지 또 무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이 있습니다. 토지를 측량을 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물권인 이제 지계를 발급하는데 이제 뭐 재정 확보를 한 거,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죠. 양전 사업이. 그래서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이것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리은 관립 학교들이 많이 세우고 교육, 산업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원수부가 설치되고 여기 나오지만 전제 군주제를 표방하고 대한국 국제를 채택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귿리을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개항 1870년 강화도적 이후에 동도서기, 이제 동양에는 정신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도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그릇기자, 과학기술, 군사기술 특히 이런 것을 유용하니까 이것은 받아들이자,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188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관립학교
바뀌어져 1886년에 세워져서 주로 양반 자제들을 많이 가리키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정부 내각 책임자와 국무령제 채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 변천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3.1운동의 그런 결과물로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성정부, 그 다음에 노령에서 대한국민회의 3월에 있었죠. 가장 먼저 생겼는데 이 세 개의 정부가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정부가 되는 것이 동년 1919년 9월인데 이때 이제 채택이 된 것이 이제 대통령제와 삼권 분립에 입각한 그래서 입법기관은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행정, 국무원, 그 다음에 사법권, 재판소, 법원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이제 하면서 주로 외교 투쟁, 외교 쪽으로 이제 노선을 잡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위임 통치 청원 국제연맹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결국 국민 대표 회의 이런 것 등이 소집이 되고 많은 인사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는 이제 대통령제를 이제 2차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 대통령제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통령에게 몰렸던 권한을 이제 좀 분산시키는 이렇게 된 것이고, 요거까지 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취임을 했으나 한 달 뒤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1925년에 2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되겠죠? 정답은 나가 되겠죠. 국민 대표회의로 많은 인사들이 떠나고, 그러자 이 집단 지주 체제 속에서 서로 이제 임시정부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국무령으로 취임한 사람도 뭐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이때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국무령 취임하게 되고 점차 조직을 이제 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체된 분위기를 이제 한번 타파하고자 김구 선생이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 그 결과물로 이봉창, 윤봉길 의가하게 되고요. 1932년에 이제 상해로 이제 그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국민당,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제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1940년 충칭에 전착할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다가 1940년 9월에 충칭, 중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그 한참 2차 세계전에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일전쟁 이후이고, 그래서 좀 더 한 사람에게 권한을 좀 몰아주자. 그래서 주석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보면은 이제 1940년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한국국민당 창당이 나왔는데요. 임시정부의 위상이 약해지니까 좌파 엄밀히 이제 무정부 계열이죠.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1935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원으로 좌우 세력을 모아서 조선 민족혁명당을 결성합니다. 1935년 7월. 여기에 이제 많은 우파 사람도 참여하긴 했지만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고수하면서 임시정부 해체를 김원봉의 요구를 거부하고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우파의 문정 지청천 라든지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나와버려요. 그리고 결국 1940년 충칭 정착 직전인 1940년 5월에 조소왕의 삼견주의를 기반해서 조소왕이 이끌던 한국당을 그대로 이름을 따서 통합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충칭 정부가 서게 되고, 또 무장 조직인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1941년 11월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여기 이제 조소왕의 삼견주의가 잘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1944년에는 라이벌 관계된 김원봉과 또 김규식 선생 등이 있었던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죠. 이제 연립내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석, 부주석제, 부주석으로 김규식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또 김원봉이 있던 조선의용대 일부도 한국항공에 편입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명시정부는 임시정부가 모든 거의 이제 국외 독립운동을 이제 총괄하는 통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각 책임자 국무령제 채택을 한 시기가 바로 1925년이었다는 거 잘 알아주길 바랍니다. 다음 3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석조라고 되어 있죠. 나석조가 소속한 단체는 의열단이죠. 김원봉이 이끌던. 자, 본인은 2천만 생존의 생존권을 찾아 자유목을 천추만대 누리게 의열이란 말이 나죠. 희생자 생겨 의열당의 일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중심에서 세운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의열, 불사른다는 것이죠. 의에 따라서. 그래서 요인을 암살하고 일본 요인, 그 다음에 기관 파괴, 폭탄 투척하면서 이런 걸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의열단 소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꼭 알아두실 분이 바로 동양적시가 식산에게 폭탄을 던졌던 여기 나오는 나석조 1926년, 1923년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했던 김상호 열사, 그 다음에 1921년 조선총독부에 복사했던 김익상, 이 세 사람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열단의 강령으로서 김원봉이 신채호 민족주의 역사의 신채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조선혁명 선언을 1923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1923년 이것을 지침으로 삼았다. 자, 그럼 나머지 보죠. 김구에서 상하에서 결성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앞서 문제 나왔지만 바로 한일 애국단이죠. 1931년 그 이듬해 1월과 4월에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천황, 그 다음에 윤봉길은 상해에서 홍콩에서 뭐 유명한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으로 유명한 이 홍콩공원 의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건 최초의 애국계몽 단체라고 볼 수 있는 1904년 바로 보안회가 되겠죠.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에 반대한 시위를 주장했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를 당할 때 이때 대한자강회라는 애국계몽 단체에서 반대를 시위를 주도하던 결국 일제에서 강제 해산이 되었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했다. 이거는 최대의 비밀결사 애국경쟁인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일제가 당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이제 그 안악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 확대해서 신민회 회원들을 엮어가지고 105인을 기소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임이 밝게 됐죠. 그렇지만 신민회는 발각이 되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1911년이죠. 자, 다음 38번 가하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외 지역의 독립운동인데 크게 간도도 다시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노령, 러시아령, 연해주, 그 다음에 미주,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박영만이 주도하여 어디에서 창설한 대조선 국민군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이 부대의 대원들은 병영에서 계속하며 군사훈련과 파인애플 사탕수들 농사를 병행했다. 하와이 쪽이 미주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미주의 중심 지역이 되는데, 이 박영만이 바로 군대 조직인 대조선 국민군단을 1914년에 결성을 해서 하게 됐었죠. 예. 요거 말고 이제 미주 쪽에서의 독립운동을 알아둘 것이 1910년 대한인 국민회 교포들 단체이죠. 예. 이 대한인 국민회들이 이제 어렵게 이민 생활 속에서도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잘 보내줬죠.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간도, 북간도 거기에 있는 단체와 교육기관, 학교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그러면
보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2번이죠.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예, 대표적인 미주 지역의 교민단체고 임정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보냈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면 1. 권업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것은 연해주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이죠. 관련되는데 이건 권업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11년. 자, 연해주 쪽을 한번 정리해보면 최초로 1910년 13도 의군이라는 것이 나오고 성명회 단체, 그 다음에 1911년에 드디어 제대로 된 단체인 권업회가 나오고, 이 권업회가 이제 무장 조직으로서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이상설의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 의회 형태를 가진 임시정부 형태, 바로 대한국민의회, 이런 단체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권업회 같은 경우에는 권업신문을 발간하게 됐고, 해조신문이라는 것도 있죠. 이쪽 지역에서. 세 번째, 대한광복군 정부. 방금 이것도시 연해주 신안촌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 상해 쪽에서도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안청년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성하여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했다. 중국 상해에 이제 김규식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안청년당이 결성이 되는데, 김규식을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했고, 이것이 이제 임시정부 창설했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김규식은 이제 외교를 책임 맡았죠, 임시정부에. 그 다음에 조선 청년 독립단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을 발표했다. 1919년 28 독립선은 백간수, 최팔룡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유학생들, 바로 일본 동경이죠, 도쿄. 일본에서의 그런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주 쪽에서는 대조선 국민군단, 대한인 국민회, 이 두 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연명한 모모의 흉상입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지청천 밖에 없죠. 이 흉상은 3.1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99년을 기념하기에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에 건립되었어요. 그는 일본 중국 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만주적으로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에서 동명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독립군 1930년대 초반 총사령관으로서 대전자령, 이거 외에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들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지청천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펼쳤죠. 이번에 이제 북간도에서 혁신의회가 모토가 되어서 나온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있는데, 북만 쪽에서 중국 이제 호로군등과 연합을 해서 한중연합전에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의전투, 이걸 잘 알아두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전리품 문제로 이제 중국과 갈등을 해서 결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이제 오라고 해서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이 창설했을 때 총사령관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30년대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인데, 조선혁명을 이끌지 바로 양세봉 장군이죠. 흥경성 전투,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 의용군과 결합을 해서 잘 싸웠는데, 일본의 토벌에서 전사를 하면서 이 부대는 1930대 중후반에 있던 이제 동북항일연군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뭐죠? 숙무학교를 성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몰라도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고. 2번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지청천의 한국 독립과 관련되어 있고요.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지청천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 승리하였다. 이거는 북로군정술군 김자진 장군, 대한독립군 홍보도 장군과 기타 여러 제독립군의 연합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 10월에 있었던 최대의 항해무장투쟁 승리죠. 일제 폐명과 강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1944년에 결성한 거 바로 중도좌파 영운영 선생이 되겠죠. 이것은 해방 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다음 40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태백강로라고 되어 있는데 태백강로가 이제 박은시 선생님의 호죠. 대륙의 연기는 동으로부터 바다로 뻗어 백두산 손고 북으로는 요동 모양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형, 신.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었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인가. 바로 국백, 국혼, 혼, 육과 신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하나? 육보다는 신이 중요하고 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혼. 이 국혼만 있으면 형은 다시 육체는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멋있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죠.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시죠. 자, 이분은 이제 신채호 선생과 함께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죠. 그래서 방금 나왔던 국혼을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신채호 선생은 난가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비하의 투쟁으로 전개하게 됐죠. 이분들은 이제 저서를 잘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한 분야의 그 시대가 좀 다릅니다. 박은시 선생은 주로 개항기 이후에 일제 침략 이런 것을 고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사, 이 통이 앞을 통자예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한국자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은 조선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상고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고 시대, 고대 시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그래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역사와 관련된 민족운동을 보도록 하죠.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부를 발행하였다. 실정사관을 표방한 바로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서 이제 국학연구단체이죠. 실증적인 걸 강조했어요. 1934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그 이병도 선생을 좀 약간 너무 친일적으로 좀 많이 식민사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에 달렸고 아무튼 실증적인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일제 청구학회에 대항해서 이제 진단학회를 설립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이제 촉탁으로 일을 해서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한국사의 연구를 너무 좀 줄인 그런 것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실정사관과 관련됐습니다. 랑케. 그 다음에 여의당 전선을 강행하고 조선화 운동을 전개했다. 1934년 이제 조선어를 강조한 정의보 선생, 조선심을 강조한 문일평,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로 유명한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비탈적 민족주의자들이죠. 여의당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실학에서 그들의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주의 전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여의당 전서, 이게 바로 정약용의 저서죠. 그래서 실학의 어떤 고전 이런 것을 찾는 조선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사신론을 전술하여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했다.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 세 가지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908년 이 독사신론을 대한매일신보에 저술을 하면서 이제 애국 투쟁, 독립 투쟁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을 발명했다. 이거는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이용하는 바로 백나문의 사회 경제사관이죠. 그래서 일제가 이제 정체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사는 정체 발전이 없다. 황당하게도 뭐 노예제사에서 머물렀다. 조선시대가 중세 봉건 사회도 가지도 못했다.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느냐? 조선도 세계사의 어떤 보편적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 이론을 반박을 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조선후기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맹아적인 그러한 것, 뭐 선대제, 뭐 도고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뭐 그런 예를 이제 실증하기도 하죠. 아무튼 조선 사회 경제사, 조선 사회 경제 봉건사,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사회 경제라는 건 사회 경제 상황인 거죠.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백나문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